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기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비적인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빌트지에서도 다이어에게 평점 4점, 그러니까 독일 매체는 기본적으로 1점이 가장 좋은 거고 5점이 가장 안 좋은 거니까 다이어에게 아주 좋지 않은 평점을 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평점이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마 투엘 감독도 다이어를 기용했을 때 발생하는 수비적인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구나를 지난 경기에서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들어서 다이어를 사용한 3백, 약간은 뒤로 물러서는 전형을 만든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주도하고 라인을 높일 때가 꽤나 많거든요. 그러면 라인이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3백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고레츠카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변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고레츠카가 올라갔을 때 다이어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다이어의 문제점이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올 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무엇보다 상대의 9번 공격수랑 다이어가 만났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이 올라왔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역습을 진행할 때 최전방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아요. 근데 볼을 받아주는 순간 다이어가 강하게 붙지 않기 때문에 볼을 받는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소유하고 볼을 가지고 돌아서는 과정까지 굉장히 편하게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소유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드리블 돌파를 해서 혼자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잡은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가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달라붙어서 공격수가 돌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이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이어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느리다는 것을 아니까 괜히 달라붙었다가 이 공격수를 붙잡지 못하고 공간을 허용할까봐 본인이 겁을 먹어서 뒷걸음질을 칠 때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다이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빠르게 앞쪽에 있는 선수를 커버해라 라는 약간 지시를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 다이어와 더리에트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리고 고레츠카가 약간 내려와서 안정적인 3백을 만든다, 이 전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즈음이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상대 팀들이 약간 약팀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달라붙어서 볼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가 뒤에서 압박을 들어와 달라 라고 지시를 해도 상대의 역습 작업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비가 통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필크루크, 오른쪽 왼쪽에 산초라던가 아데에미, 그리고 약간 이선 라인에는 브란트, 은메차, 그리고 나중에는 루이스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가 다른 선수에게 커버를 요청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커버를 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공격진들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약간의 공간이 나면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찬스들을 만들 수 있는 팀이었죠.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전개할 때 최전방에 있었던 필크루크가 내려오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다이어가 과감하게 올라오지 않고 약간 이 공격수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볼을 받은 필크루크가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돌아섰어요. 주변에 브란트라던가 아데에미, 이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필크루크가 너무나 자유롭게 볼을 잡다 보니까 다이어가 뒤로 물러나면서, 지금도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고레츠카와 라이머,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필크루크를 방해해라 라고 지금 손짓을 이 잔장면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크루크가 편안하게 볼을 잡을 때 뒤늦게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달려와요. 그런데 도르트문트 정도의 주전 공격수라면 뒤늦게 달려들어오는 선수들의 압박에 볼을 빼앗기지 않고 주변에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넘겨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브란트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은 브란트가 볼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 아데이미가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리우트는 아데이미를 따라가야 되고 다이어는 요 앞쪽에 있는 브란트를 방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다이어가 약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브란트에게 다가가기가 무서우니까 약간 뒤쪽으로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면서 라이머라던가 고레츠카,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이 선수를 방해하길 원해요. 중앙에서 브란트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틈이 생기죠. 편안하게 브란트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요. 다이어는 아예 반대편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아데예미에게
편안하게 브란트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데이미가 볼을 잡은 다음에 득점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아데이미를 못 막은 건 이제 뭐 더리우트의 문제나 아니면 뭐 울라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요 전 장면에서 아데이미에게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수비에 약간 무관한 관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다이어. 그러니까 이 장면도 결국엔 더리우트가 뛰어들어가는 아데이미, 앞으로 달려들어오는 브란트 두 선수를 모두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 장면에서는 필 크루크가 볼을 잡을 때 뛰어들어가는 브란트와 아데이미가 있는데 확실하게 필크루크를 마크하지 않으면서 여기서도 다이어가 뒷걸음질을 치고 편안하게 필크루크가 돌아서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를 다이어가 막지 않는다고 해서 실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바이리미넨이 실점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좋지 않은 수비 능력을 가졌다고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아데이미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죠. 아데이미에게 볼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요, 라이머와 고레츠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아무래도 도르트문트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바이리미넨의 수비 라인은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앞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당연히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간을 좁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르트문트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지 못하겠죠. 다이어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졌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또 아데이미가 편안하게 볼을 잡고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이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미드필더에서 중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데이미를 또 막아줘야 돼요. 굉장히 역할이 다이어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너무 편안하게 도르트문트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 경기 다름슈타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다름슈타트의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다이어였어요. 근데 다이어가 이 장면에서도 본인이 달라붙지 않고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 선수를 압박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았을 때 다이어가 붙어주질 않으니까 편안하게 여기서도 돌아섰어요. 볼을 받고 돌아선 다음에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앞을 바라봤을 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가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죠.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뒷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바이리미넨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다이어가 본인이 올라가는 게 무섭다면 뒷걸음질을 제대로 치던가 아니면 올라갔다면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빠르게 붙어줘야 볼을 잡는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견제의 역할을 다이어가 거의 못해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그 순간 패스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수월하게 바이리미넨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리우트가 다이어에게 비어있는 공간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막아야 되는 뒤쪽의 공간도 또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다이어가 어정쩡하게 움직이면서 더리우트가 두 명의 공격수를 상대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의 이렇게 좀 안 좋은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다가오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요 경기에서 제 생각에는 김민재를 출전시킬 가능성이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많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가 나왔을 때의 문제가 몇 경기 동안 지금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아스날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예측을 할 텐데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아스날도 이길 수가 있다.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고쳐 나와서 매우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고레츠카, 다이어, 더리우트 이 3백으로 어쨌든 본인이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몇 경기 동안은 괜찮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를 기용한 이 수비 라인 자체가 또 불안하니까 또다시 변화를 가져가면 경기력 자체를 고쳐서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마 전술적인 변화도 또 대대적으로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이어가 약간 내려가고
고레츠카가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 3백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켜요. 어떤 거냐?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좌우 풀백이 올라가고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가 내려오죠. 이렇게 3백이 내려오니까 상대 선수들이 고레츠카를 따라서 이 3백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좀 공간이 생기고 윙백들이 올라가 주니까 오히려 사네라던가 무시알라 그리고 밀러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안쪽 공간에서 무시알라, 사네, 밀러 그리고 지난 경기 기준으로 라이머 이런 선수들이 요 중앙 사이에서 수비를 3백이 끌어당기니까 앞쪽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고레츠카가 내려가 버리니까 중원 라인에서 피지컬적인 강인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세컨볼 싸움이 나왔을 때 요 세컨볼 싸움에서는 사실은 고레츠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무시알라와 사네, 밀러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었을 때 아무래도 고레츠카가 달려드는 것보다는 세컨볼 싸움에 그렇게 강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잘했던 게 뭐냐면 아예 3백에게 끌려가지도 않고 본인들이 약간 뒤로 물러서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했죠. 고레츠카는 고레츠카대로 3백을 만들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원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그리고 무시알라와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세컨볼 찬스가 나오면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볼을 대부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츠카가 내려가는 이유도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다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자리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고레츠카가 더 수월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 중원 싸움에 가담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할 때도 고레츠카가 김민재가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고레츠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 좋아서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도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공격 숫자를 늘려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레츠카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이했죠. 최근 들어서는 해리 케인이 전방에 있는데 고레츠카가 올라가주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있으니까 해리 케인이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에서 비교가 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고레츠카가 다이어랑 뛸 때는 내려가서 3백을 만들기 때문에 공격할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약간 미드필더 라인의 경쟁력을 더해주지 못해요. 똑같은 경기인데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김민재가 있다 보니까 더리우트와 김민재 두 명만 남겨두고 고레츠카가 조금 더 올라가서 중원 싸움 혹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민재가 나오자마자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었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면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고레츠카를 내리는 전술을 어쨌든 투엘 감독이 몇 경기에서 재미를 봤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고레츠카가 내려오는 게 고레츠카의 중원 싸움과 올라가서 제공권에 가담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죽이는 전술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인 문제점들이 그동안은 비교적 약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르트문트라던가 아니면 곧 있을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라던가 이런 경기들에서는 분명히 상대팀들이 고레츠카가 내려간다는 그 약점을 알고 공략을 해올 거거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중원 싸움을 되게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피지컬로 부딪혀주는 게 필요한 팀이에요. 지난 경기에 다이어가 나왔을 때 중원 경쟁력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수비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경기였기 때문에 아스날전에는 김민재를 출전시켜서 경기의 주도권도 올리고 수비적인 안정감도 가져가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을까. 두 선수의 히트맵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 김민재의 히트맵이고요. 이게 다이어의 이번 시즌 히트맵인데 다이어의 이 활동 반경 앞뒤로 김민재 선수는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페널티 박스 뒤쪽까지 내려올 때도 있고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다이어가 이제 중앙에서만 보여주는 약간 좁은 활동 반경을 김민재 선수는 더 넓혀줄 수 있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기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건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약간의 뭐 상황이라던가 뭐 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다이어가 나왔을 때도 성적이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팀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변화된 전술, 다이어가 나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김민재가 시즌 막판에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에 있는 하이덴하임전 그리고 그 주중에 있는 아스날전 두 경기 연속으로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키는 것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